준영아, 72세의 한상철 회장은 낡은 원룸 문턱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죽은 지 20회가 된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의 곡선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아들이 여자가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월세 계약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 초라한 월세방을 보러 온 젊은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죽은 아들과 이토록 닮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편의점의 형광등 아래서 미래는 도시락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배달 알바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게 새벽 1시였는데 2시간도 채 못 자고 다시 나온 거였죠. 손가락 끝이 차가운 냉장고 문을 잡은 채로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버티며 진열대를 붙잡았어요. 미래야, 또 밤새웠구나. 편의점 사장이 카운터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60이 넘은 사장님은 미래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하는 걸 봐왔어요. 대학까지 들어간 똑똑한 아이가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괜찮아요, 사장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미래는 폐기 예정 도시락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걸 다 버려야 한다니 아까웠어요. 집에 가져가고 싶었지만 규정상 안 되는 일이었죠. 6시가 되자 교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미래는 앞치마를 벗으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병원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그냥 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의자에 앉아 미래는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3,000원. 오늘 받을 알바비를 합쳐도 2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병원비는 8천만 원인데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결국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산수였으니까요. 7층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지쳐 보일 수 있구나. 검은 다크서클이 눈밑을 짙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링거줄에 연결된 가느다란 팔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한때는 미래보다 통통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종이장처럼 말라 있었죠. 미래는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준영 씨. 갑작스러운 잠꼬대에 미래가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20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미래는 어머니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미래예요.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딸의 얼굴을 찾아 맞춰졌어요.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우리 딸, 또 밤샜니? 아니에요.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미래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을 때 미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표정만 봐도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정밀의 보호자님, 수술 일정을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합니다. 종양이 커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요. 미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을 살짝 쥐었다 놓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두려워한다는 걸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래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호스피스로 가도 돼. 그 말에 미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는데 왜 포기해요? 수연은 딸의 야윈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때는 통통하고 밝았던 딸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내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말에 수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미래에게 건넸어요. 노란빛이 도는 편지지가 봉투 안에서 살짝 보였죠.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쓴 거야. 태어날 아기에게 쓴 편지.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옅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기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 미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손길이 종이 위에 남아 있었어요. 20회 전의 약속이 지금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알았다면 정말 지켜줬을까요? 수연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를 헤매는 것 같았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죠.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어. 신분 차이도 주변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가난한 식당 딸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어. 미래는 어머니의 말에서 그리움과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20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생한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수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죠. 병원을 나온 미래는 곧바로 카페 알바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는 배달 대행 일을 해야 했어요. 하루를 쪼개고 쪼개도 돈은 늘 부족했죠. 카페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미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문자가 3개나 쌓여 있었어요. 월세 6개월 체납, 다음 주까지 해결 안 되면 강제 퇴거.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까지 이르면 정말 끝이었어요. 어머니를 모실 곳도 자신이 쉴 곳도 없어지는 거였죠. 카페 사장이 다가와 급여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래야,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해줘. 본사에서 정규직 직원만 쓰라고 해서 봉투 속 현금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70만 원. 한 달 내내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어요. 미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비정규직 알바생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녁 11시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래는 현관문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최종 경고장. 붉은 글씨가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손으로 떼어내려 했지만 단단히 붙어 있었죠.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수리할 돈이 없었어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미래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중간에 꺼졌어요. 가스비도 밀렸던 거였죠. 덜 익은 라면을 억지로 삼키며 미래는 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 편지 몇 장, 그리고 작은 가죽 수첩. 시계 뒷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전당포에 맡기면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죠. 아빠, 도와주세요. 미래는 시계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답 없는 기도였지만 달리 기댈 곳이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20살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축하받기는커녕 모든 걸 잃을 위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날짜를 확정하셔야 해요. 더 미루면 정말 위험합니다. 미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돈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미래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작은 몸이 새우처럼 웅크러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3월 15일 아침, 한상철은 운전사에게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천 달동네 입구였어요.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던 상철이 이날만큼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오늘은 아들 준영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0회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리며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준영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인천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언덕,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곳이 바로 이 동네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상철은 이곳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습관처럼 굳어진 연례 행사가 되었죠. 준영이 왜 그토록 이 동네를 사랑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늘 이곳 이야기가 가득했거든요. 작은 식당의 된장찌개, 바다 내음이 나는 골목길, 그리고 정이 넘치는 사람들. 아들이 느꼈던 그 온기를 상철도 느껴보고 싶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황급히 나와 인사했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소식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201호 월세가 6개월째 밀렸다고요? 네, 회장님. 젊은 여자애가 혼자 사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조치하라고 하셨잖아요. 상철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계단에 숨이 차올랐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약을 꺼내 먹었죠. 심장이 좋지 않아 늘 약을 가지고 다녔지만 오늘따라 유독 답답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며 상철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준영이 이 길을 걸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죠. 201호 문 앞에 선 상철은 잠시 망설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이 동네를 찾아왔지만 직접 세입자를 만나는 건 처음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고 미래의 얼굴이 나타난 순간 상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았어요. 눈앞에 서 있는 것은 20회 전에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콧날, 심지어 입술 모양까지 준영과 똑같았죠. 상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미래가 재빨리 팔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미래가 상처를 부축해 복도에 앉혔어요. 떨어뜨린 약봉지를 주워 건네며 물을 가져다 주었죠.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미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친 손끝이 미래의 볼을 스쳤어요. 준영아, 준영아. 미래는 당황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상철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는 차마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 이름은 정미래예요. 정미래. 그 이름을 듣고 상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준영이 딸을 남기고 갔다면 이런 모습일까? 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내가 정말 정미래니? 몇 살이지? 20살이요. 아니, 다음 주면 20살이에요. 20살. 준영이 죽은 지 20해. 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상철은 미래의 집안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물 좀 마시고 싶구나. 미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주인이었으니까요. 좁고 낡은 원룸이 상철의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덜 익은 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아팠어요. 준영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아니, 설사 준영과 관계없더라도 젊은 아이가 이렇게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는 편의점 유니폼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대학 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었구나. 그때 상철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에 머물렀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의 건강했을 때 모습이었죠. 상철은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어머니시니? 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시거든요. 상철이 고개를 돌려 미래를 봤어요. 아이의 눈가에 어린 걱정이 보였죠. 아버지는? 미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상철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교통사고. 20해 전. 태어나기 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미래를 다시 자세히 봤죠. 준영과 똑같은 얼굴, 20해 전에 죽은 아들, 그리고 20살이 되는 아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상철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사고가 났니? 미래가 놀란 표정으로 상철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눈빛에 담겼죠. 낯선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아셨어요? 상철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영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유학 중이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이 다시 밀려왔죠. 공항에서 싸늘한 관으로 돌아온 아들을 마주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상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낡은 가죽 수첩과 회중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 시계 볼 수 있을까? 미래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시계를 건넸어요.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불안했지만 집주인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죠. 상철이 시계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성그룹 창업주가 디자인한 가문의 문양이었습니다. 용이 구슬을 물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은 세상에 단 2개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새겨진 이니셜 HJY. 한준영의 영문 이니셜이었어요. 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시계는 자신이 25살 생일에 준영에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시계를 장남에게 물려준 거였죠.
그날 준영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계가 여기에 있을까요? 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래를 봤습니다. 이 시계는 어디서 난 거니? 아버지 유품이에요. 엄마가 제게 주신 유일한 아버지 흔적이죠. 왜 그러세요? 상철이 주머니에서 똑같은 시계를 꺼냈어요.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시계가 나란히 놓이자 완전히 같은 디자인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다만 상철의 시계는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100년은 넘어 보이는 골동품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시계야.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세상에 단 2개뿐인. 상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미래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시계를 번갈아 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집주인 할아버지가 아버지 시계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도 세상에 2개뿐이라니. 할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때 미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미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정미래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상태가 안 좋대요. 의식이 점점 흐려진대요. 당장 와보래요. 미래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려다 떨어뜨렸고 다시 주워 담았죠. 상철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내가 데려다 주겠다. 차가 있어.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면 1시간은 걸릴 텐데 엄마를 못 보고 떠나보낼까봐 두려웠거든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상철이 뒤따라가며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차를 정문으로 돌려. 병원에 가야겠다. 서둘러. 검은색 제네시스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미래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뇌종양이에요. 3기 말기래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던 거였죠. 8천만 원이라는 돈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상철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째 월세를 못 낸 아이가 수술비를 감당할 리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미래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상철도 서둘러 따라갔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면 뭔가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준영과 이 아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췄어요. 미래가 복도를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준영의 딸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20해 동안 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병실 앞에서 의사가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님, 어머니 의식이 혼미해지셨어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합니다. 오늘 내로 결정하셔야 해요. 미래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상철이 재빨리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그 순간 상철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준영의 딸이든 아니든 도와야겠다고. 아니, 도와야만 한다고. 병실 문이 열리고 상철은 수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기억 속에서 번쩍이는 게 있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아니,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했어요. 얼굴이 몇 달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죠. 미래가 어머니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미래예요. 상철은 문가에 서서 수연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였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죠. 다만 스무의 전 어느 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미래를 찾아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미래 뒤에 서 있는 상철을 보는 순간 수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아, 아버님? 그 한마디에 병실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래가 놀라서 엄마를 받고 상철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수연이 자신을 아버님이라고 부른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상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를 아시나요?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철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준영과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도요. 엄마, 이 할아버지를 아세요? 미래의 질문에 수연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철은 물러서지 않았죠. 천천히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준영이를 아나요? 한준영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거였습니다. 20해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름이었으니까요. 미래는 엄마와 상철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한준영이 누구예요? 왜 울어요? 수연이 떨리는 손을 들어 미래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미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말하는구나. 상철이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수연의 눈앞에 그것을 보여주자 수연이 또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영이 항상 차고 다니던 시계였거든요. 이 시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힘겹게 말을 이어갔죠. 준영 씨가 항상 차고 다녔어요. 아버님께 받은 거라고 자랑스러워했죠. 상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준영이 정말로 이 여자를 알았구나. 그것도 시계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구나. 그렇다면 미래가 준영이 딸입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20해 동안 지켜온 비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미래가 엄마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한준영이 누구냐고요? 수연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했죠. 미래야, 한준영이 내 아버지야. 미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이름을 처음 듣는 거였으니까요. 20해 동안 그냥 아빠라고만 불렀는데 이제야 이름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 친할아버지셔. 상철이 미래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로 손녀였구나. 준영이 남기고 간 선물이었구나. 20해 동안 이런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상철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님,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시겠어요? 미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요. 8천만 원을 어떻게? 상철이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건넸죠. 수술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부탁합니다. 미래가 놀라서 상처를 봤어요.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상철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넌 내 손녀고 이분은 내 며느리야. 가족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 말에 미래가 무너져 내렸어요. 20해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야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상철이 미래를 안아주었어요. 거친 손으로 등을 토닥였죠.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수연이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래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찾아준 거였으니까요. 비록 20회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오늘 밤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상철이 미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미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가족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수술 준비로 분주한 병원을 나온 상철은 복도 끝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간 사이였어요. 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20회 만에 찾은 가족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지원이었죠. 삼촌, 어디 계세요? 오늘 이사회가 있는데. 상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손녀를 찾은 충격에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졌던 거였죠. 신규 사업 승인을 위한 중요한 회의였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못 간다. 내가 대신 진행해. 전화 너머로 지원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상철이 이사회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감기로 열이 40도가 넘었을 때도 참석했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에 문제라도. 병원이신가요? 지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상철은 짜증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 끊는다. 상철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지원의 아들 도준이었어요. 24살의 도준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걱정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도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지원과 달리 도준은 상철을 진심으로 아끼는 조카 손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랐고 회사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아이였죠. 상철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상철은 잠시 고민했어요. 도준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지원이 알면 분명 방해할 거였으니까요. 회사 지분 문제도 복잡해질 거고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먼저 끊는다. 전화를 끊고 상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회 만에 찾은 손녀와 며느리.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알면 큰 파장이 일 거였어요. 특히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지원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죠. 준영의 지분이 미래에게 상속되면 경영권 구조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그때 누군가 상철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네이비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상철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래 선배 후배입니다. 한도준이라고 해요. 상철이 깜짝 놀랐어요. 도준이 여기 있다니. 그것도 미래를 안다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도준을 자세히 봤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니? 도준이 멋쩍게 웃었어요. 사실 아버지 지시로 할아버지를 감시하러 왔다가 미래를 보고 놀란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똑똑하고 성실한 선배로 유명했죠. 경영학과 수석이었는데 갑자기 휴학했다는 소문만 들었었어요. 우연히 왔다가 미래 선배를 봤어요. 선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면서요? 상철은 도준을 유심히 봤습니다. 지원의 아들이지만 도준은 아버지와 달랐어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죠. 어쩌면 미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늘 수술을 하게 됐다. 도준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학교에서도 알바 때문에 수업도 자주 빠지고 교수님들이 아까워하셨는데 그 말에 상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자신은 편하게 살았으니까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래 선배를 아세요? 상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준이라면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였고 지원과 달리 욕심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미래가 내 손녀다. 도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커피를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상철이 손녀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손녀라고요? 그럼 준영 삼촌이. 그래. 준영이가 미국에서 결혼을 했더구나.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도준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한성그룹에 숨겨진 상속자가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회사가 발칵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세요? 아직 모른다. 그리고 당분간은 비밀로 해야 해. 상철이 도준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내 아버지가 알면 미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20해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고 어머니마저 잃을 뻔했어.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권력욕이 강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었죠. 삼촌이 죽은 후로는 더욱 노골적이었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철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도준이 이런 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미래의 친구가 되어줘. 그 아이는 또래 친구가 없는 것 같더구나. 늘 일만 하느라. 도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는 좋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후배들 잘 챙기기로 유명했고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때 미래가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한 알음 들고 있었어요. 도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도준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도준이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연히 왔다가 들렀어. 어머니 수술 잘 되실 거야.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한다고 들었어. 미래가 의아한 표정으로 상철과 도준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걸 눈치챘죠. 게다가 도준이 어떻게 의료진 이야기까지 아는지 이상했어요. 상철이 설명했어요. 도준이는 내 조카 손자다. 내 사촌 동생이 되는 셈이지. 미래가 더욱 놀랐어요. 아침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제는 사촌 동생까지 생긴 거였습니다. 하루 만에 가족이 늘어나는 기분이 묘했죠. 서류를 내려놓으며 앉았어요. 도준이 미래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학교 복학할 때도 도와줄게.
그 따뜻한 말에 미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죠. 수술실 앞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미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수연이 수술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상철은 미래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도준도 맞은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최고 의료진이 집도하고 있으니까. 상철의 위로에도 미래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때 상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죠. 상철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삼촌,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다. 병원이시군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시켜 조사한 게 분명했어요. 상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안 오셔서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 승인도 보류됐고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손녀가 우선이었어요. 20회 만에 찾은 가족을 또 잃을 수는 없었죠. 내일 출근한다. 그때까지 내가 알아서 해. 삼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병원에? 상철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원의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조만간 미래의 존재를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돌아오니 도준이 미래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학교 사진이었어요. 미래가 경영학과 수석으로 상을 받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이때 선배 정말 멋있었어요. 전체 수석이잖아요. 총장님이 직접 상 주셨던 날이에요. 미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휴학하고 나서는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 복학하면 제가 같이 수업 들어도 될까요? 경영 전략 과목 어려워서. 미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준은 이미 졸업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선배는 졸업하셨잖아요. 대학원 진학했어요. 경영학 석사 과정이요. 선배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상철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도준이 미래를 진심으로 챙기려는 게 보였어요. 지원과는 정말 다른 아이였죠. 준영이 살아있었다면 도준 같은 아들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표정을 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미래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상철이 미래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준도 미래의 어깨를 토닉였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3개월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재발 방지를 위한 방사선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었어요. 최고의 병실로 옮겨주세요. 간병인도 붙이고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미래가 상처를 봤어요. 이미 수술비도 내주셨는데 병실비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었죠. 할아버지,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준영이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일이야. 그 말에 미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어요. 평생 혼자였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회복실로 옮겨진 수연을 보러 갔을 때 그녀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둘러져 있었고 각종 기계가 생명 신호를 체크하고 있었죠. 미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우릴 찾아주셨어. 상철도 수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준영이 사랑했던 여자. 20해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미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거였습니다. 수연 씨,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상철이 수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연락 또 올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상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좀 벌어야겠다. 미래가 안정될 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원이 이미 병원에 사람을 보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미래의 정체를 곧 알아낼 거라는 것도요. 수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미래는 밤새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어머니의 미세한 움직임에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가 눈을 뜨는 순간 미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요? 저예요, 미래예요. 수연의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딸을 찾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목이 바싹 마른 것 같았습니다. 미래가 빨대를 입에 대고 물을 조금 먹여드렸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수연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그 뒤로 도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상철을 보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붕대를 감은 머리가 무거워서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못했죠. 상철이 다가가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수연 씨, 이제 괜찮아요. 수술도 잘 됐고 회복만 하면 됩니다. 수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버님, 준영 씨가 보고 싶어요. 꿈에서 봤어요. 그 말에 상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영을 그리워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20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남편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애잔했어요. 준영이도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미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버님께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혹시 미래를 빼앗길까봐. 재벌가에서 가난한 엄마는 필요 없다고 할까봐. 상철이 수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해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내 손녀고 당신은 내 며느리예요.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누군가를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나는 이 병원 의사입니다. 비키시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표정은 사나웠어요. 그 뒤로 아내 서윤도 따라 들어왔죠. 명품 백을 든 서윤은 병실을 둘러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48살의 지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병실을 둘러봤어요. 삼촌, 여기 계셨군요. 회사는 난리가 났는데 지원의 시선이 미래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수연을 봤어요.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죠. 서윤이 조용히 지원의 팔을 잡으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의 얼굴 좀 봐요. 지원이 미래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누구신가요? 삼촌이 왜 여기 계시죠? 지원의 목소리에는 추궁하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이 일어섰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지원아, 나가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원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가씨, 준영이 형을 닮았네요. 특히 그 눈매가 똑같아요. 그 한마디에 병실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준이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원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한 것 같았죠. 아버지, 환자분이 계세요. 조용히. 설마, 준영이 형 딸입니까? 상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이미 들킨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그럼 숨겨진 상속자가 나타난 거네요. 20회 만에 드라마틱하게요.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지원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미롭네요. 20회 만에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다니. 증거는 있습니까?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이니까요. 상철이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지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시계는 준영만 가지고 있던 거였으니까요. 가문의 문양이 선명했죠. 이 시계가 증거야. 그리고 미래의 얼굴을 봐. 준영이를 빼닮았잖아.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어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전자 검사라든지 법적 서류라든지. 수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지력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래가 말렸어요. 저희 결혼했어요. 미국에서 증명서도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식으로. 그 말에 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결혼 증명서가 있다면 미래의 상속권은 확실해지는 거였습니다. 준영의 지분 30%가 미래에게 가면 경영권 구조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서윤이 지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일단 물러나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지원이 다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삼촌. 손녀를 찾으셨네요. 하지만 회사 일은 별개죠.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주주들에게 알려야 하니까요. 지원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미래를 쏘아봤어요. 아가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재벌가 상속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노릴 거예요. 그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과 서윤이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분명 뭔가 꾸밀 거예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린 거였어요. 상철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윤도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음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원이 첫마디를 꺼내자 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70대 고령의 회장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거였죠. 어제 회장님은 중요한 이사회를 무단 결석하시고 신원불명의 여성을 위해 거액을 지출하셨습니다. 서윤이 병원 영수증을 화면에 띄웠어요.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한 이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그 여성이 누구입니까? 상철이 일어섰습니다. 당당한 자세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지원이 선제 공격을 한 거였죠. 내 손녀입니다. 준영이 딸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죽은 지 20회가 된 준영에게 딸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지원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증거는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아이가 손녀라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상철이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시계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유전자 검사가 필수죠. 그때 서윤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유전자 검사서였어요. 지원이 그것을 받아들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어제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밀의 양과 회장님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상철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미래는 분명 준영의 딸이 맞았어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사들은 서류를 더 신뢰하는 눈치였죠. 이건 조작입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상철이 항변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지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섰어요. 지원과 가까운 사람이었죠.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의 입장이 궁지에 몰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지원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도준아,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야. 하지만 도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미국에서 공증받은 결혼 증명서였습니다. 수연이 병실에서 말한 그 서류를 도준이 밤새 수소문해서 찾아낸 거였죠. 한준영 씨와 김수연 씨의 정식 결혼 증명서입니다. 2004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했고 미래 양은 그들의 적법한 자녀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봤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윤이 재빨리 반격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정관에 따르면 상속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상속자를 인정할 수 없어요. 분위기가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밀의 씨가 쓰러졌어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였어요. 도준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왜 쓰러졌습니까? 누군가 음식에 약을 탔던 것 같아요. 경찰을 부른 상태입니다. 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원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짓이지? 지원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는 일이라는 표정이었지만
입꼬리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저는 여기 있었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상철이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지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에서 경영권에 대한 투표를 할 겁니다. 안 계셔도 진행할 테니 알아두세요. 상철은 대답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도준이 따라 나가며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죠. 지원은 아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상철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20회 만에 찾은 손녀를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점점 도를 넘고 있어요. 이제는 범죄까지. 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원과의 전쟁이 본격화된 거였어요. 하지만 먼저 미래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운전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신호를 무시하며 달렸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연이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우리 미래. 상철이 의사를 붙잡고 물었어요. 내 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독극물이 검출됐어요. 누군가 고의로. 상철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여기까지 한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미래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상철이 손녀의 손을 잡자 미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상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지원의 짓인데도 말이죠. 도준이 미래의 다른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선배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이럴 줄 알았겠어요. 경찰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젊은 형사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병원 식당 직원 한 명이 돈을 받고 음식에 약물을 탔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지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상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전무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 회의만이 통과됐어요. 상철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투표를 진행한 거였어요. 70년 동안 지켜온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지원 부회장이 임시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뭐요? 정밀의 양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요. 상철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회장직도 잃고 손녀의 상속권도 빼앗긴 거였습니다. 도준이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상철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죠. 이사회에서 날 해임했어. 그리고 미래의 상속권도 부정했고 미래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누웠습니다. 수연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아직 수술 회복 중이라 몸이 불편했지만 딸이 걱정되어 온 거였죠. 아버님, 이게 무슨...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원과 서윤이 들어왔어요. 뒤로는 경호원들이 따라왔죠. 지원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삼촌, 아니 이제는 한상철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상철이 일어서서 지원을 노려봤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미래에게 독약을 먹인 거지? 지원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증거 있어요? 함부로 모함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서윤이 서류를 꺼내 상철 앞에 던졌습니다. 퇴거 명령서였어요. 이제 회장도 아니시니 회사 소유 주택에서 나가셔야죠. 일주일 드릴게요. 상철의 집까지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미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할아버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상철이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아니야. 널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지원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이제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준이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세요.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지원이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넌 누구 편이니? 혈육도 구분 못하는 거야? 도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진실의 편입니다. 미래 선배는 진짜 준영 삼촌딸이 맞아요. 그 말에 지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도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준아, 정신 차려. 우리가 가족이야. 하지만 도준은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아버지가 병원 직원에게 돈을 주며 지시하는 걸 녹음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할 줄은 몰랐던 거였죠. 내가 내 친아버지를.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선을 넘으셨어요. 이건 범죄입니다. 지원이 도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한지원 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지원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따라갔어요. 병실에는 상철과 미래, 수연, 도준만 남았습니다. 상철이 도준을 바라봤어요.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도준아, 내 아버지인데. 도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미래, 선배가 진짜 가족이에요. 전 그걸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미래가 도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위로였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지원이 경찰에 연행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낡은 모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사 소유 저택에서 쫓겨난 후 당장 갈 곳이 없어 이곳에 머물고 있었죠. 평생 부유하게 살았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지를 보며 미래가 살았던 원룸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가난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죠. 침대 시트에는 누런 얼룩이 있었고 욕실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하루 숙박비 3만 원짜리 모텔이 이제 그의 유일한 거처였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돈을 세어본 적 없던 그가 이제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미래와 수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어 도준의 작은 오피스텔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세 사람이 지내기는 비좁았어요. 상철은 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따로 지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준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미래 선배가 할아버지 찾고 있어요.
아침도 안 드셨다면서요.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자신의 모습을 손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72년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회장이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전해. 곧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상철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거였어요. 이사회 해임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승소 가능성은 20%도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이미 이사들을 포섭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한 노크 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밥 한 줄과 커피가 들려 있었고 눈가가 붓도록 울었던 흔적이 있었죠. 상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니? 도준 오빠가 알려줬어요. 할아버지, 왜 혼자 계세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미래가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텔방을 둘러보며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런 곳에 있다는 게 가슴 아팠죠. 벽에 걸린 거울은 금이 가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미국으로 가서 증거를 찾아올게요.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빠가 남긴 게 분명 더 있을 거예요. 일기라든지 편지라든지 그걸 찾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상철이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부담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미래야, 이제 그만해도 돼. 할아버지는 괜찮아. 아니에요. 전 아빠의 딸이 맞는데 왜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아야 해요? 20해 동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미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의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게 억울했어요. 그때 상철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국제전화였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한상철 회장님이시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락드립니다. 영어로 말하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상철이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준영 씨의 대학 친구 마이클 존슨입니다. 준영이 저에게 맡긴 물건이 있어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영이 뭔가를 남겼다니. 미래도 전화 소리를 듣고 숨을 죽였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무엇입니까? 비디오 테이프예요. 결혼식 영상과 함께 유언 같은 걸 녹화한 거예요. 20회이 되면 아버님께 전달하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연락처를 찾았네요. 한국 뉴스에서 당신 이야기를 봤어요. 상철과 미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준영이 남긴 증거가 있었던 거였죠. 아버지가 딸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던 거였어요.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직접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공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준영이 은행 금고에 더 많은 자료를 보관했다고 했어요. 미래가 상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하지만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철의 계좌는 동결됐고 미래는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죠. 왕복 항공료만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도준이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보석으로 나왔어요. 5천만 원 보석금으로. 상철과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이 풀려났다니. 도준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최고 변호사팀을 꾸렸대요. 그리고 회사에서 미래 선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요.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했고요.
미래가 주저앉았습니다. 10억 원이라니. 끝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권력과 돈 앞에서는 무력했죠. 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직접 맞서겠다. 도준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비행기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인천공항발 로스앤젤레스행이에요. 제가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랑 미래 선배 것이요. 상철이 놀라서 도준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했을까요? 도준아, 이건 제 적금 깼어요.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도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도 미래와 상철을 돕고 싶어 했어요. 가족보다 진실을 택한 아이의 용기가 대단했죠. 미래가 도준을 꼭 안았습니다. 말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상철도 도준의 어깨를 두드렸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세 사람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준영이 남긴 진실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한 상철과 미래는 12시간의 비행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어요. 평생 비즈니스석만 타던 상철에게는 고통스러운 여행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캘리포니아 햇살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마이클이 보낸 주소를 들고 택시를 잡았어요. 산타모니카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죠. 택시비가 $80나 나왔습니다. 상철이 아까운 돈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클의 사무실은 3층 건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상철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죠. 72세의 나이에 이런 고생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의 백인 남자가 나왔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한 회장님이시군요. 그리고 이분이 미래시겠네요. 준영이랑 정말 닮았어요. 미래가 놀란 눈으로 마이클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였어요. 마이클이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서류가 가득했어요. 준영이 20회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요. 마이클이 금고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봉인된 서류 봉투도 함께 꺼냈죠. 이걸 20회이 지나면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열쇠도요. 작은 은행 금고 열쇠였습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어요.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화면이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준영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20회 전의 모습이었지만 미래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죠. 영상 속의 준영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수연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름은 미래라고 지었어요. 미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상철도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원 형이 뭔가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을 확인해 주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 영상이었어요.
라스베이거스의 작은 교회에서 수연과 준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수연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였어요. 이제 증인 서명을 해주세요. 영상 속에서 마이클과 또 다른 친구가 결혼 증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였어요. 그때 준영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꼭 기억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미래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상철이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마이클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은행 금고 관련 서류예요. 다운타운 은행에 있습니다. 상철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성그룹 주식 증서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준영이 보유했던 지분 15%였죠. 이걸로 미래의 상속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고맙습니다. 마이클이 미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준영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태어나기도 전부터요. 은행으로 가는 길, 상철과 미래는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금고를 열자 예상대로 주식 증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더 있었어요. 미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미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20살이 되었겠구나.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할아버지를 잘 믿고 따라.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미래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상철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자. 모든 걸 바로잡을 시간이야. 그때 상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준이었어요. 급한 목소리였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내일까지 안 오시면 미래 선배의 상속권을 영구 박탈한대요. 상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원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였어요. 알았다.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간다. 미래가 주식 증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12시간의 비행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래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상철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내 권리를 찾아줄 거야. 준영이 너에게 남긴 모든 것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영이 남긴 사랑과 진실이 함께하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상철과 미래는 곧바로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상철은 비디오 테이프와 주식 증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래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죠. 본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였어요. 한 기자가 상철을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한상철 전 회장님, 오늘 주주총회에서 승산이 있습니까? 상철은 대답 없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미래가 따라오려 하자 경비원이 막았어요.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관계자만 출입 가능합니다. 그때 도준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래 선배, 제가 안내할게요. 대회의실로 들어서자 이미 주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단상에 서 있었고
서윤이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원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오, 삼촌이 오셨네요. 그런데 너무 늦으신 것 아닙니까? 지원이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정미래 씨의 상속권 인정 여부입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나왔고요. 그때 상철이 손을 들었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가져온 증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철이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준영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스무의 전 준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던 거였어요. 결혼식 영상이 나오자 주주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수연과 준영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증인들의 서명까지 완벽했어요. 미래가 일어나서 주식 증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긴 주식 15%입니다. 미국 은행에 20회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한 주주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정미래 씨가 진짜 한준영 씨의 딸이란 말입니까? 상철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때 서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정관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미 도준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회사 정관이었습니다. 정관 37조를 보세요. 직계혈족의 경우 주식 보유만으로도 자동 상속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도준은 피하지 않았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진실을 인정하세요.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올로 주주가 일어났어요. 80대의 노인이었는데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죠. 저는 한준영 씨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속 목소리가 분명 준영 씨가 맞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원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요. 요즘 기술로는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그가 미국에서 직접 날아온 거였죠.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준영의 대학 친구이자 결혼식 증인이었죠.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마이클이 당시 찍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준영과 수연, 그리고 임신한 수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찍혀 있었죠. 2004년 3월 1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제가 직접 증인을 섰습니다. 그리고 준영은 딸 이름을 미래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주주들이 투표를 시작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78%가 미래의 상속권을 인정한다고 투표했어요. 지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서윤이 남편을 부축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상철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주주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회장직에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미래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도준이가 회사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도준이 가장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전 아직 준비가. 상철이 도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진실을 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 그게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야. 미래가 도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도준 오빠, 함께해요.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어요. 도준이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지원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이 따라갔어요. 한때 모든 걸 가지려 했던 사람의 초라한 퇴장이었죠. 상철이 미래를 꼭 안았습니다. 준영이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미래가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편지를 비쳤습니다. 마치 준영이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도준 오빠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고 사랑이 증오를 이긴 순간이었어요. 한성그룹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도준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25살의 나이에 임시대표가 된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30%나 올랐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미래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경영학과 대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회사에 들러 도준을 돕고 있었죠. 오빠, 할아버지가 오신대요. 엄마랑 같이요. 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는 당당한 한성그룹의 상속자였으니까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상철과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휠체어를 벗어나 목발을 짚고 걷고 있었어요. 재활치료가 효과를 보인 거였죠. 상철도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녀를 찾은 후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도준아, 회사 운영은 어떠니? 도준이 보고서를 보여드렸어요.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20% 늘었습니다. 미래 선배가 제안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미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든 것뿐이에요. 한준영 장학재단으로 매년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상철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영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도준 대표님, 한지원 전 부회장이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지원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도준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그의 뒤로 서윤도 들어왔는데 역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준아. 지원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했어. 도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였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래가 도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용서하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아버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리고 미래 양, 정말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질투했을 뿐이에요. 미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상철이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카를 바라보는 눈빛에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지원아, 넌 능력이 있어. 다시 시작해. 작은 회사라도 차려서 정직하게 살아. 지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지원과 서윤이 나간 후 회장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연이 말했어요. 준영이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상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준영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상철이 중얼거렸어요. 준영아, 내 딸을 잘 지켜줄게. 약속한다.
미래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회중시계였습니다. 준영이 쓰던 그 시계였죠. 할아버지, 이제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가지세요. 저는 아빠가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상철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죠. 도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의 시간이에요. 신규 프로젝트 검토가 있거든요. 미래가 밝게 웃었어요. 저도 참석할게요. 이제 저도 이사니까요. 네 사람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래는 벽에 걸린 준영의 사진을 봤어요. 새로 걸린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전 이제 행복해요. 그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어요. 마치 준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미래는 가족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미래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성그룹의 상속자였으니까요. 도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한준영 기념 병원 설립건입니다. 미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딴 병원이라니.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을 만들 계획이었죠. 상철이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남자가 홀로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그날,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낯선 방문자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주었고, 차가웠던 집안의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에도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미래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언제나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